지금부터 세부 내용의 전개 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이 그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요. 오늘 배울 세부 내용의 전개 방법은요. 각 글의 문단 차원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조직에서 좀 작은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될 건데요. 문단 차원에서 글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의 전개 방법 11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가지의 방법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1가지의 방법을 나누는 기준은요.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나오는데 세부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에는 시간성을 고려하여 전개하는 방법과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개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간성을 기준으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요, 위의 문단에서는 시간성을 고려한 내용 전개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성을 고려한 내용 전개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를 찾아서 한번 이야기하고요. 각각을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성을 고려한 내용 전개 방법의 첫 번째는요, 서사고요. 두 번째는 과정, 세 번째는 인과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모두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는 내용 전개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성을 고려한 내용 전개 방법은 한자로 움직일 동자, 시간은 항상 움직이니까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태적 방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서사는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을 설명할 때 쓰인다라고 나옵니다.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사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 글은 서사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라 중에 여러분들 자습서에도 보면 예시가 나와 있을 텐데 백제나 어떠한 나라의 역사를 설명한다. 역사를 설명할 때는 서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백제라는 나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의 흐름을 우리가 배우는 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설명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써 내려가는 건데, 따라서 백제의 역사라는 제재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서사라는 내용 전개 방법이, 세부 내용 전개 방법이 적합한 거겠죠. 자, 앞으로도 각 내용 전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 전개 방법은 어떠한 제재를 쓸 때 적합한지를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요. 과정도 역시 일의 흐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시간성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과정은 어떤 일의 절차와 순서를 설명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일의 절차와 순서. 예를 들자면요. 인공호흡의 순서를 글로 설명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는 일의 순서가 드러나게 되겠죠. 이런 방식의 소재들을 글로 쓸 때는 과정이라는 내용 전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인과는요. 인과라는 말 자체가 원인, 결과의
한 글자씩을 따와서 만들어진 말인 것처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어떠한 사건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사적 사건으로 친다면 동학농민운동의 발발 원인과 결과, 생긴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인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인과는요,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역시 시간성이 고려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시간성을 고려한 동태적 방법이라면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전개 방법에는 8가지가 있고요. 이 8가지를 부르는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전개 방법의 다른 말로는 동태적 방법, 움직일 동의 반대의 정태적 방법 이라고 부르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 보면 갱지 학습지에 보면 똥종이에 보면 동태와 정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정정을 했으면 괜찮고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뭔가 놓쳐가지고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바꾸도록 합니다. 시간성을 고려한 게 동태고요.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정태입니다. 자, 이 정태적 방법에는요,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찾아서 메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분류, 예시, 정의, 비교, 대조, 묘사, 유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2개씩 묶여져 있죠. 이 2개씩 묶여져 있는 게 비슷한 것들끼리 묶여져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분석과 분류, 예시와 정의, 비교와 대조, 묘사, 유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개념은 따로 알아야 되겠죠. 자, 분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대상을, 그 대상을 안을 들여다봐서요, 그 대상을 구성한 구성 요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분석의 개념에서 구성 요소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분석은 하나의 무엇인가를 안에 들여다보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시계의 구조를 분석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계는요, 초침, 본침, 시침, 그리고 숫자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죠. 시계라는 대상을 시계를 만들고 있는, 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별로 나누어서 시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다면요.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거에 비교해서요. 분류는요. 어떠한 대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들입니다. 대상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대상들이 있고요. 그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나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요. 일정한 기준이 포인트가 되겠죠. 시계를 가지고 분석을 얘기했으니까 분류도 한번 시계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요. 분석은 하나의 시계를 시침, 초침, 분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계라는 대상을 설명했다면요. 분류는요. 시계의 종류 를 설명할 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계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시계들이 묶일 수 있습니다. 맞죠? 손목시계, 벽시계, 또 무슨 시계가 있습니까? 탁상시계, 이거 등등 얘네들을 묶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맞죠? 손목에 있으면 손목시계고요. 벽에 달려 있으면 벽시계고요. 책상에 올려져 있으면 탁상시계겠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시계들을 나누거나 묶었다면 분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시는요, 예시와 정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요, 정의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개념이 있을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지난 강의에서도 예시와 정의가 골고루 사용된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 위에 다에 보면요. 예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을 때는 맛있고 2개 먹을 때도 맛있고 3개 먹을 때도 맛있지 않니? 하지만 5개를 먹게 되면 더 이상 먹기가 힘들어진다는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밑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효용 법칙이 뭔지 이야기를 딱 하고 있죠. 소비의 단위가 커지면 재화로부터 얻는 만족도, 즉 효용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는 정의라는 세부 내용 방법이 사용된 거겠죠. 비교와 대조는요,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대상이 있고요. 그 두 대상을 견준다는 건데요. 견주다. 그런데 이 비교와 대조는 차이점도 있겠죠. 비교와 대조가 두 대상을 가지고 견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비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두 대상의 유사점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유사점, 차이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예시로는요, 비교와 대조의 예시는 17세기 한 중 일의 회화 그림 양식을 비교 대조하겠다 하면요. 17세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그림의 양식들을 그 공통점이나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나열해보고 더 자세히 알아본다 할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밝혀서 설명할 때 비교와 대조라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께 제일 좋겠죠. 너무 선생님이 편파적인 수업을 하니 미안해. 자, 그리고 묘사는요. 쉬고 싶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자. 자, 그리고 묘사는 구체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듯이 진술하는 방법입니다. 자, 묘사는요, 설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눈에 보이듯이 혹은 우리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그림 그리듯이 이야기한다라고도 묘사를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 묘사의 예시로는 내가 안동 하회마을에 주말에 부모님이랑 놀러 갔다 와서 봉산 탈춤을 보고 왔는데 그 보고 온 광경을 글로 쓰고 싶다 할 때는 당연히 이 묘사 방식이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산 탈춤을 할 때 그 배우들이 쓰고 있었던 하회탈의 모습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겠죠, 친구들에게. 그렇다면 하회탈의 모습이나 모양 을 눈에 보이듯이 진술해야 하는데요. 그것들처럼 이러한 어떤 대상의 색깔이나 모습들을 설명하고 싶을 때 묘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추는요, 제일 좀 까다로운데요.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유추는 복잡한 개념을 다른 범주의 쉬운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두 범주가 나와야 합니다. 유추의 예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집에 선생님 나이 또래의, 선생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나이가 조금 더 적은, 뭐 언니나 오빠나 사람이 있으면 혹시 학교 다닐 때 유추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 하고 물어보면 이걸 번뜩 기억해낼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유추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게 된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글이 뭐냐면 황소개구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소개구리 알죠? 황소개구리가 무분별하게 도입되어서 우리나라에 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구리의 근거지라든지 토종개구리의 이 삶의 그거를 토종개구리의 삶이래. 토종개구리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도입되었더니 토종개구리가 위협받고, 사실 우리의 토종개구리는 보존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토종개구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태계가 있을 건데 황소개구리가 도입되니까 뭐 토종개구리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또 번식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토종개구리의 삶의 근거지를 모두 위협하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색깔로 써볼까? 위협받은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영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우리말이 위협받을 것이다 라고 써져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교과서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바로 유추란다 이렇게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래서 황소개구리하고 영어 이거 이야기하면 선생님 나이 또래 모두 이 교과서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이 자랑 아니야. 자, 이렇게 황소개구리와 영어에서 진짜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황소개구리 얘기일까 영어 얘기일까? 그렇죠. 영어가 도입되어서 우리말이 위협받는다. 이게 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쉬운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복잡한 개념을 설명한 거죠. 알겠습니까?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 위협하는 것처럼 영어가 황소개구리 같아. 그 번식력이 엄청나. 너도 나도 지금 영어를 막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영어가 무분별하게 쓰이면 우리말이 위협받을 거야 하면서 막 그 글에서는 영어 공용화 이런 얘기도 옛날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뭐 다른 외국의 어떠한 나라는 자국의 말도 있고 영어를 공용어로 책정해서 두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쓰면 뭐 앞으로 뭐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말의 근거지가 다 파괴되어서 우리말이 보존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영어 공용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지 않니? 자, 이렇게 유추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없지만 내용 정리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단은요, 당연히 시간성을 고려한 내용 전개 방법이고, 세 가지고, 요 밑에는요,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전개 방법입니다. 됐지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에는 이제
표현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요. 이제 지금까지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표현하기 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떠한 단계들이 있었죠? 내용 수집하고요. 정보 수집하고, 정보 선별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는데 목적과 대상을 고려해서도 내용 조직하고, 시간적, 공간적, 논리적, 그리고 처음, 중간, 끝 이런 거 고려해서 조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좀 더 이제 더 작은 개념으로 각 문단을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건지, 내용을 조직할 건지 해서 11가지의 세부 내용 전개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계획의 단계까지 했으면 이제 직접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하는데요.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한 후에는 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말과 글로 표현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거 있죠.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주제도 다 있었고요. 독자와 청자를 고려해서 내용을 선별하기도 했고요. 그 계획을 수정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면 내용 구조도와 개요를 바탕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난 동영상에서도 내용 구조도와 개요가 뭔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00번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페이지 85페이지에 가서요. 내용 구조도가 뭔지, 개요가 뭔지 보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85페이지에 가면 가고 있니? 85페이지에 가면 처음, 가운데, 끝이라고 해가지고 각 글에 들어가는 혹은 이게 말하기일 수도 있겠죠. 말하기에 처음, 가운데, 끝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건지를 내용을 정리해 놓은 구조를 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용 구조도이고요. 혹은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글이나 말이 아니더라도요. 평소 표현하는 습관에서 내용 구조도나 개요가 가지는 영향력이 매우 크거든요. 내용 구조도나 개요가 하는 일은 어떠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할 건지를 미리 한번 계획해 보고요. 어떤 내용부터 먼저 말해야 상대방이 더 이해하기 쉬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내용 구조도나 개요를 세우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의 순서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잘 됩니다. 듣는 사람이요. 그런데요, 내용 구조도나 개요를 세워보지 않은 학생들의 말이나 글은 굉장히 두서가 없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 알죠?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구조도와 개요를 세우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의 핵심 문장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말과 글에서는 정보 전달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번 단원의 목적은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 자, 정보를 전달하는 말과 글에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정확한 표현과 동일한 뜻을 가진 어휘들이 나옵니다. 어휘의 사전적, 지시적 의미, 정확한이라는 표현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에는요, 문법에 맞는 이라는 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걸 포괄하는 정확한 표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으로서 이번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정보 전달 시 정확하고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에 나올 간결한 표현의 중요성.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 불필요하게 긴 설명이나 장황한 표현은 청자나 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간결하고 분명한 말로 표현해라 라는 문장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문단 내용, 정보 전달 시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의 중요성 넘어가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청자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내용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용의 구조는 어떻게 밝히나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앞으로 말할 내용, 쓸 내용의 구조를 밝힐 수 있냐면요. 그래서 내용의 구조를 밝히면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제목과 소제목을 붙이면 내용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목이나, 그럼 제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제목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실리게 되겠죠. 그리고요, 소제목을 붙일 때도 어떠한 글이 있으면 그 글들을 뭉텅이로 좀 자르고 그 자른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제목 밑에 있는 소제목들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큰 글이 있고 하나의 글이 있고 그 글에 3개의 소제목이 밑에 달려 있다라고 했을 때 소제목제만 보더라도 그 글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목과 소제목만 보면요, 이 글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의 구조를 밝혀서 청자와 독자의 이해를 돕는 전략으로 첫 번째 제목과 소제목을 붙인다가 있고요. 두 번째, 글의 말의 도입부의 시작 부분에 전체 내용의 간략한 구조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업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오늘은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수업은요, 비교적 아무 말 없이 수업을 처음에 그냥 오늘 책 펴라 해서 진행하는 선생님들에 비해서 잘 앉아있는 학생 입장으로서 이해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오늘 이거를 배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 정보, 오늘 뭘 배울 건지 핵심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수업을 들을 때 이거 중요한 거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이거 배운다 그랬어. 이게 핵심 정보야. 그러니까 이건 들어야 돼.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야기했는지, 수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알겠죠? 그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전체 구조를 알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맨 앞에 도입부에 전체 내용의 간략한 구조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건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듣는 자로서 이해가 훨씬 더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부분에 전달한 정보의 핵심을 결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요. 이 말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되게 되고요. 리마인드 되고, 그래서 전체 글의 구조 파악에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청자, 독자의 이해를 돕는 전략 1로요. 핵심 정보 밝히기. 즉, 내용의 전체 구조 밝히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의 내용은요. 사실 여기
요 문단부터 요 문단까지가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요.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자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 위에는 핵심 정보 밝히기였는데요. 여기에 이해를 많이 생략했네, 선생님이. 돕기 위한.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돕기 위한 전략 2로요. 다양한 매체 자료 활용. 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전달하려는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언어로만 표현하기보다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이 말이나 글과 조합하면 전달 효과가 높아진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것은 매체라는 말이고요. 매체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사진, 동영상 같은 것들이 매체다. 맞죠? 사실 이 외에도 매체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학습지에 보면 학습지에 매체의 예시가 더 나와 있습니다. 뭐 도표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적합한지, 어떤 전달하려는 내용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매체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적합한지도 학습지에 나와 있으니까 학습지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요. 사실 이걸 말로 설명했다고 한다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딱 주면서 생태계 먹이 피라미드를 설명하니까 이해가 훨씬 더 쉬운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요. 요렇게 설명을 하면 보다 쉽고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가 뭘까요? 그렇죠. 매체 활용의 효과가 되겠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100분 후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그룹을 나눠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 그룹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때 말로만 전달한 거예요. 말로만 전달하고 100분 있다가 기억을 정보의 얼마만큼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그룹에는 정보와 그거에 관련한 그림을 같이 보여주고 매체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나서 100분 지나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실험해 봤는데 여러분들 말로만 전달하면 100분 후에 몇 프로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 20%? 4%라고 합니다. 4%. 말만 했을 때. 하지만 말과 그림을 같이 보여주고 정보를 전달했을 때는요. 70%의 내용을 정보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로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만 되어 있는 거 계속 쭉 읽어요. 안 되겠죠? 이 정보를, 글로 적힌 정보를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비주얼 싱킹. 그래서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이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가 아직도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노트 정리한 거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암기 과목이라든지 어떤 글의 내용을 이해해서 모든 과목이 그렇겠죠.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공부하실 때 노트 정리나 이렇게 여러 방법을 활용해서 그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공부 방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공부 팁.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단의 내용은요. 표현하기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유의점입니다. 표현할 때
지켜야 할 유의점. 자, 표현하기에서 뭐 앞에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내용 구조를 미리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마지막 요 문장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수집하고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윤리죠. 표현 윤리. 자, 이렇게 정보의 출처를 밝히면요. 어떠한 점들이 좋고 왜 이렇게 밝혀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일이다. 두 번째, 표현하는 글이나 말하기에도 윤리가 있거든요. 표현 윤리를 지키기 위한 측면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전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따라서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가 네이버 지식인이어서는 조금 곤란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발표 수행평가를 할 건데 발표 수행평가의 마지막 출처를 밝힐 때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발표한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나머지 학생들도 그걸 느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정보를 가지고 왔지만 제 정보는 정확해요. 왜냐면 저는 태양신님의 답변을 참고했거든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을까? 초등학생이 태양신이면 어쩌죠, 여러분? 우리는 태양신의 초등학생이 쓴 그 정보를 가지고 진지하게 수행평가를 한 꼴이 되겠죠. 곤란합니다. 신뢰성 있는 기관이나 신뢰성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 수집해 와서 재구성하고 선별하고 재구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수행평가, 알찬 수행평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과 수용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은요, 말하는 사람, 화자나 글 쓰는 사람, 작자 혹은 필자가 하는 일이고요. 수용은요, 정보를 수용하는 것은 청자나 독자가 하는 일이죠. 이번 문단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단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요, 정보 전달 시의 태도 1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전달하기가 되겠고, 그 핵심 문장을 한번 찾아보면 맨 위에 있죠. 이게 그냥 중요한 문장이고 밑에 나온 내용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한 내용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들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 전달 시의 태도 2.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 2는요,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선생님, 객관적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이 안에 내용 중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이 객관적의 반대겠죠. 주관은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견해라는 뒤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자, 정보 전달,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에서요,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청자나 독자가 전달하는 이의 견해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축소하거나 과장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 해서 특정 부분이 축소되고 과장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두 번째 태도로서 객관성을 지녀라.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해라.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만 판단하되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고는 청자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부분부터는요, 정보를 수용할 때는 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나 글, 설명문, 그리고 강연, 수업도 마찬가지겠죠. 발표,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심 문장입니다.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여 자기가 이 글을 왜 읽는지, 자기가 이 말하기를 왜 듣는지 목적을 인식해서요.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해서 능동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의 반대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의 뜻이 뭔지 알 수 있겠죠. 능동적의 반대,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업할 때도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겠거니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발표할 때도 모든 내용을 그냥 다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동적인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보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훨씬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읽어보면 모든 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핵심 내용을 간추리면서 듣기. 그리고요, 주의를 집중하면서 듣기. 그리고 정보를 접한 후에 궁금한 점이나 추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메모한 후 스스로 찾아보거나 정보를 전달한 이에게 질문하기 등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새롭게 써야 되겠죠.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 태도로 목적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해서 능동적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전달의 원리에 관한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발표의 원리, 발표의 내용 정리할 때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